자, 안녕하세요. 북수영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문달식 수업의 부분을 좀 할게요. 이 문달식 수업 부분은 시험 문제 기출에 예전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문달식 수업은 그 강의식 수업의 한 일종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강의식 수업의 문제점을 좀 보완하고자 시작된 것이 문달식 수업이고요. 이것도 크게 보면 이 강의식 수업의 일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학생 주도가 아니라 교사 주도예요. 요게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는데, 자, 요거 파악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문답식 수업에 대해서 이제 그 학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녹색 책에 그 적혀 있는 문답식 수업은 이 바스한 사람의 견해예요. 바스. 그래서 이 바스의 견해를 적어놨다. 예.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문답식 수업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갖고 이론적으로 이제 정리해서 제시를 했는데요. 요 관련된 내용은 검은 책에 있어요. 검은 책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문답식 수업 관련된 내용들을 감독하고 나서 녹색 책 내용을 감독하고 나서 그 뭐냐면 검은 책 내용을 관련 부분을 이제 좀 볼게요. 자, 전 시간에 얘기했지만 문답식 수업은 또 파란 책에도 있는데 이 파란 책 문답식 수업은 좀 구분법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기출하고 이제 구분법, 그 문답 구분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좀 안 보시는 게 나아요. 예, 괜히 봤다가 시각을 버릴 수 있어. 관점을.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자, 그 첫 문단은 이제 뭘로 이제 구성이 됐냐? 문답식 수업의 정의가 나오죠. 그래서 문답식 수업은 교사의 질문과 학생의 대답, 학생의 질문과 교사 또는 학생들의 대답을 중심으로 수업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어, 그래서 이 문답식 수업은 대체로 교사 주도의 수업 방법이다.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주체가 교사죠, 교사. 예, 교사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질문하고 발문의 어떤 차이점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질문은 확인하는 거고 발문은 뭐뭐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건데 똑같은 학이지만 여기서 볼 수 있듯이 뭐뭐를 아는 거와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건 좀 다르죠. 뭐뭐에 아는 거는 그냥 사실 차원의 확인 질문이에요. 근데 이제 뭐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것은 사고를 유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문과 질문을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발문과 질문을 그렇게 구분하지 않아요. 다만 이제 개념적으로 구분한다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에 있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요건 강의식 수업의 일환으로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 내용을 보면 교사의 설명과 이야기가 주로 이루어진 강의 수업에서는 어떤 형태든 교사를 질문한다. 그런데 설명식 혹은 이야기식에서는 설명이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주의를 환기시킨 거나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질문이 보조적으로 활용한 반면에 문학식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는 질문으로 주 전략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강의식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아까 이제 넓게 보면 이게 강의 수업의 일종이라고 했죠. 문학식 수업이. 근데 강의식 수업도 여기에서는 설명식, 이야기식, 그다음 문답식 이렇게 이제 세 개로 나눴어요. 구분법을. 그래갖고 이제 설명식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설명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그리고 또는 이야기식이나 설명의 이야기가 주가 되고 주의를 환기하거나 인지하는 보조적인 방법 사용된 반면에 문답식을 이제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강의식 중에 문답식을 집중으로 할 경우에는 학생들의 사고 활동을 자극하기 위한 지문 주 전략을 사용한다. 그래서 이제 설명이나 이야기는 도중에 설명과 이야기가 주가 되고 가끔씩 이제 애들한테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한 방면에 강의식 설명 중에 문답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그 사고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 주로 이렇게 이제 문답 자체가 하나의 주가 되고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도 밑에는 그러나부터 얘기한 것처럼 그 설명식이나 이야기식, 문답식, 그러니까 강의식에 사용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이 실제로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보죠. 다음 페이지. 자, 두 번째 단락을 좀 볼게요. 자, 그 다음 교사 주도의 수업에도 물론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에서도 교사의 지문은 학생들 사고 활동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는 그 교사 중심의 어떤 수업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학생 활동의 그 수업에서도 이 교사의 질문 자체가 사고 활동을 촉진하는 수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론으로서 이제 등장한 것이 여러분들 교육학 시간 때 배운 비고치키 이론이에요. 비고치키 이론. 자, 비고치키 이론은 그 비계 이론이라고 하죠. 예, 그래가지고 그 좀 뭐라 볼까요? 제가 지금 그 예전에 교육학 지식을 배웠긴 했는데 좀 많이 까먹어서 좀 약간 틀릴 수 있는데 그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선행 동료 학생이나 좀 약간 그 많이 알고 있는 동료 학생이나 교사의 도움으로 좀 이렇게 뒤떨어지는 학생들 이끌어주는 거죠. 상호작용을 통해서. 예. 그래서 이제 그 학생과 학생 사이, 그 교사와 교사 사이 어떤 상호작용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업자 방법인데 그것을 하나의 비고치비 이론을 하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 문답 수업이다.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내용을 보면 자, 비고집의 인지 이론을 학습을 촉진시킨 기제로 선지식이나 인지 수준이 다른 교사와 학생들과 학생 사이에 상호작용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 이때 이제 선지식이나 인지 수준이 다른 것은 이제 그 교사는 좀 많이 알겠죠. 상당히 학생보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생들 중에서도 좀 많이 하는 학생가 있고 모르는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끌어주면서 그 하는 거. 멘토 멘티 관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교사와 학생들이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강조한 수업 방법 중에 하나가 문답식 수업이다. 그래서 이제 문답식 수업이 비고치킨 이론을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고 요거 나올 수가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답식 수업의 종류가 종류. 자, 요 문답식 수업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견해는 누구의 견해냐면 검은 책에 있는데 바스의 견해예요. 바스. 그래서 바스의 견해고 바스 같은 경우에는 그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개개 사고 기능을 하나하나 분리시킨 게 아니라 그 뭐냐면 통합을 시켰어. 통합을. 그래서 통합을 시킨 가운데 유기적 통합을 가운데 그 사고적으로 속성을 분류해서 유형화시켰거든요. 유기적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이제 그 이 사람이 네 가지 유형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수험적 질문, 그리고 인지 확인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이렇게 네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그 중에 이제 학산적 질문하고 수험적 질문을 역사적 사고와 관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예. 이 수험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을 역사적 사고와 관련돼 있다. 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네 가지 유형과 그 예문을 좀 살펴볼게요. 요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요게 세 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 기출에. 그 최근에는 안 나왔는데 예전 그 객관식 시험 때나 그 전에 주관식 시험 때는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나올 때가 됐어요. 한 8년 9년 되거든요. 그게 안 나온 지가.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인지기억 질문을 볼게요. 그 인지기억 질문에 이제 정의가 나오죠. 학생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기 위해서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던지는 질문이다. 아, 그래서 이제 주로 사실 정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검은층은 사실 정보를 확인하는 데 있다. 사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되게 한 단어나 그리고 짧은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전료. 그래서 담답형이죠. 자, 여기 보면 자, 돌칼은 어느 시대에 사용되는가요? 삼국을 통일한 신라의 왕은 누구인가요? 자, 뭐 이런 것들은
딱 답이 한정돼 있죠. 예, 이렇게 단답형으로 그 단순한 지식을 물어볼 때 이런 인지 기억 질문을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 유형은 수용적 질문인데, 자, 수용적 질문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 또는 방향을 익히기 위한 질문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속하는 질문은 설명, 대비, 대조, 분석 이런 것들이야. 그래서 그 탐구 기능을 요구하는 질문이야. 이 탐구 기능을. 예. 그래서 이제 그 사실과 아이디어 관계를 수입하고 여러 가지 응답 중에 가장 올바른 거, 가장 올바른 거, 올바른 적절한 답을 가장 올바른 적절한 답을 추천하는 방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용적 질문의 특징이 뭐냐면 사고 활동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이제 설명, 대비, 대조, 분석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답이 수련이나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여러 개가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 개로 기결돼요. 한 개로. 그래서 뒤에 이제 학산적 질문하고 그게 이제 수용적 질문의 차이가 있는데, 수용적 질문은 답이 하나지만 학산적 질문은 답이 여러 가지죠.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인지 기억 질문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답변이 절이나 한 단어로 끊어져요. 근데 수용적 질문은 사고 활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한 문장으로 구성돼 있어. 예. 그게 이제 수용적 질문과 또 인지 기억 질문의 차이점이고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볼게요. 자, 구석기 시대의 도구와 신석기 시대의 도구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자, 요걸 답변하려면 한 절이나 한 단어로 얘기를 못하죠. 구석기 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타제석기, 뗀석기라고 하죠. 그래서 떼어서 만든 석기고, 그다음 신석기 시대 도구는 마제석기라고 해갖고 갈아서 만든 뭐냐면 그 석기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그냥 앞에처럼 단답형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한 문장이나 두 문장 이렇게 문장으로 이어져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답 그렇지만 이제 답은 한 가지고요. 예, 결론은.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수용적 질문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다음 세 번째 질문 유형을 볼게요. 이게 학산적 질문이야. 자, 학산적 질문의 정의를 볼게요. 자, 학산적 질문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각도에서 사고와 도덕 자극하는 질문이다. 그리고 창의적, 예의적, 개방적 사고를 촉진하는 질문으로, 자, 거기에 들어가는 그 질문 유형을 보면 예측, 아이고 이거 얘가 왜 그러나? 자, 다시 할게요. 이게 칠하는 게 잘못됐어. 자, 예측, 가설, 추론, 상상 같은 사고작용을 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요 가설 설정과 관련된 거, 가설 설정. 자, 우리가 이제 그 가설 설정하면 오히려 여기 학산적 질문보다는 탐구 기능에 가까운 수용적 질문에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요건 예외적으로 학상적 질문에 그 가설이 있어요. 가설 설정. 예. 예외적으로. 자, 그래서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왜 가설 설정 기능이 탐구 기능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수용적 질문에 속하지만 왜 예의적 학산적 질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냐? 이건 뭐냐면 가설 설정을 하는 과정에서 우린 여러 가지 가설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뭐냐면 상상력을 자극시키잖아. 예, 창의적인 어떤 그런 것들 생각을. 그래서 가설 설정 질문 그 부분은 어, 본래는 탐구 기능에 속하지만 예의적으로 학산적 질문에 속한다. 이것도 이제 파악을 좀 해주세요. 요 내용은 검은책에 있어요. 검은책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문을 볼게요. 한글 청제라는 사건이 조선시대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양한 집단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십시오. 자, 양반과 상민의 관점, 남성과 여성의 관점, 그리고 조선과 중국의 관점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해 보시오. 자, 이렇게 해석해 보시오, 해석해 보시오라는 것은 한 가지 답을 주는 게 아니죠. 예, 요구하는 게 아니죠. 다양한 답을 요구하죠. 이런 것들은 학산적 질문이에요. 예. 그러면 이제 정리해서 말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능적 질문은 한 가지다. 그 다음에 학산적 질문은 여러 가지 답을 요구하죠. 그래서 똑같은 질문이라도 질문 방법에 따라서 학산적 질문이 될 수 있고 수능적 질문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프랑스 대혁명의 원인을 얘기하시오. 이렇게 말하면 원인이 뭘까요? 프랑스 혁명의 원인이 뭘까요? 그러면 학산적 질문이겠어요? 수능적 질문이겠어요? 이거 학산적 질문이죠. 프랑스 혁명의 원인은 여러 가지 수밖에 없겠죠. 예,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가 나올 수가 한 가지만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근데 프랑스 대혁명의 근본적인 원인을 얘기하시오. 자, 근본적이라는 말이 딱 들어갔다. 그러면 이건 뭘까요? 수연적 질문이죠. 왜냐면 답이 하나잖아. 물론 이제 근본적인 게 뭐냐는 거는 개인의 주관적인 어떤 기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지만 한 가지 답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세요.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야지 이와 관련된 문제가 나올 때 풀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수능적 질문과 학생적 질문은 역사적 사고력에 속한다. 이것도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학산적 질문에 더 추가하자면 제가 이걸 빼먹었는데 학산적 질문에 더 추가하자면 요거는 역사적 상상력을 요구해요. 그래서 이제 이 역사적 상상력을 요구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감정이입이나 이런 것도 요 역사 상상에 들어가겠죠. 학산적 질문에. 자, 그러면 이제 평가적 질문을 이제 볼게요. 평가적 질문. 자, 평가적 질문도 예전에 한번 기출에 언급됐는데, 자, 여기 보면 평가적 질문의 정의를 보면 가치 판단이 개입이 될 수 있는 질문이다. 자, 여기 보면 흥성대원군의 세국 정책은 당시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이다. 자, 정책이었나요? 해서 가치 판단이 들어있죠. 그거 적절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치 판단이 들어간 것을 평가적 질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때 이제 평가 질문을 알 수 있는 키워드는 적절한이야. 적절한. 그래서 항상 이 적절한 말이 나오면 뭐와 연상시키는 평가적 질문과 연관시켜야 돼. 예. 그래서 가치 판단, 선택, 그리고 이 평가적 질문 당연히 사고력과 연결되려면 역사적 판단력 이 정도 들어가겠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 내용을 볼게요. 자, 질문의 전략은 학습 목표나 수업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자, 예를 들어서 토론식 수업에서는 교사의 질문 전략과 내용은 이야기 수업에서 질문 전략이나 내용과 다르게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똑같은 이제 뭐냐면 질문 학습법을 사용하더라도 토론식 수업과 이야기 수업이 좀 다르다 그런 거죠. 자, 토론식 수업에서는 대조, 비교, 분석, 설명을 요구하는 수용적 질문이 비중을 큰 차지한 반면에 이야기 수업에서는 인문의 의도, 동기 등을 상상하고 추론하고 행위와 결과를 예측하는 학산적 질문의 비중이 높다. 그래서 같은 질문법이라도 수능적 질문과 학산적 질문이 각각 어디에서 각기 다르게 사용하느냐. 그래서 토론식 수업은 수능적 질문, 그 다음에 이야기 수업은 학산적 질문인데 그건 이제 당연한 거죠. 토론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추론이라든지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한국인은 요구하고. 근데 이야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내면의 의도나 동기 같은 거, 역사적 상상력이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학산적 질문이 필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면 문답법을 이제 수업의 주 전략을 사용하여 학생들이 사고 활동을 자극하기 위해서는 자료 읽기나 보기 또는 듣기와 같이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즉 문답법에서는 질문과 대답을 통해 학생들의 사고를 촉진하는 전략이 중심이 되므로 사고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역사 다큐멘터리나 각종 사료, 멀티미디어 자료들을 역사 수업에 이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멀티미디어 자료는 과제로 먼저 제시할 수 있고 수업 중에 사용할 수도 있는데 자 이렇게 이제 교사 주제 토론식 수업과 비슷하다. 그래서 문답식 수업을 이제 할 때는 문답식 수업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서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멀티미디어나 각종 사료를 제시하면서 읽고 듣고 보면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질문을 던지면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문답식 수업을 어떻게 수업에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예를 들어 보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그 이 문답식 수업은 또 교사의 학습 목표에 따라 질문의 전략도 달라지게 되는데 그 내용을 이제 볼게요. 세 번째 단락부터 보죠. 자, 문답식 수업에는 그 교사가 계획한 학습 목표에 따라 질문의 종류와 전략도 달라진다. 자, 예를 들어 학생들이 학습 활동을 중심으로 계획했다면 계획하는 수업에서는 인지, 기억, 수련적, 학습적, 평가적 질문 전략보다 오히려 학생들 학습 활동과 관련된 밀접한 질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그래서 학습 활동 측면에서는 앞에 네 가지 유형의 질문 형태보다는 그 학생들의 활동과 관련된 질문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이제 예컨대 논증적 사고의 신뢰를 목표로 자료를 한다면 문답식 수업을 계획했던 그 질문은 다음 방식까지 구성할 수 있다. 해갖고 그 예를 쭉 들고 있죠. 표 1번 뒤에 이건 좀 뒤에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거는 그 인지기억, 수업적, 학습적, 평가적 질문 같은 경우에는 바스가 유형을 이렇게 분류하는 거예요. 바스의 그 지문법에. 근데 요 바스의 지문법은 누구 중심이냐면 교사 중심이에요. 교사 중심. 학생 활동 중심이 아니에요. 그러면 문답식 수업이 교사 중심이긴 해. 기본적으로. 그러면 학생 활동 중심은 전혀 없냐? 그게 아니죠. 교사가 학습 목표를 학습 활동의 중심으로 계획된 수업이라면 문답식 수업도 그 학생들의 학습 활동 중심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뭐냐면 밑에 포 1에서 이제 그 질문 유형을 만들었거든요. 예, 그건 좀 이따 이제 보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역사에서 논증적 사고 시장을 위한 질문 전략 이렇게 이제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질문 학습 방법이 교사 중심이긴 한데 그래서 교사 중심하고 바스의 유형 아까 네 가지 분류한 유형도 교사 중심의 어떤 유형이죠. 근데 항상 세상에는 예가 있죠. 예가 있어. 예, 항상. 그래서 이것만 얘는 학생 중심의 어떤 문답 학습 방법도 있다. 학생 활동 중심의.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냐면 예를 든 게 그 논증적 사고 신장을 위한 질문 전략이에요. 학생 활동을 강조하는 거죠. 자, 뭐 근데 내용을 보면 뭐 특별하게 뭐 내용이 없어요. 근데 일단은 예문의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 될 그 질문 유형이나 그 설명 내용을 좀 기억을 해야 될 필요는 있어. 왜냐면 낼 가능성이 있어. 이게 일종의 문답학습의 어떤 학습 모형 정도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료학습할 때 사료학습의 여러 가지 그 학습 모형이 있잖아요. 이와 비슷한 것처럼 이것도 학생 중심의 대부분 교사 중심이자 학생 중심의 문답학습의 유형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제시한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유형을 보면요. 이때 질문 유형은 바스의 유형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거의 대부분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유형이에요. 자, 질문 유형 보면 정부의 정보 기억을 확인하는 질문. 예, 그래갖고 인지 확인 질문 정도 되겠죠. 바스의 유형 중에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상황과 관련 없는 사실들 기억하고 요구하는 거.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용어는 무엇인지요? 자, 그 다음에 이름 짓기 질문. 그래갖고 여기 보면 그것이 역사적 상황과 관련 있는지 보여주지 않고 어떤 것을 이름 짓도록 요구하고 돌칼의 사진을 제시하고 이 사진 속에 유문의 이름을 지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관찰하는 질문. 그래서 이제 그 관찰하는 질문 같은 경우에는 그 상황에 대한 학생들의 지식과 관련 짓지 말고 그것 자체에 대해서 묘사를 요구한 거. 그래서 음식 사진을 제시하고 사진에 무엇인지 묘사해보고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를 찾도록 하는 질문. 그래서 관련 자료를 찾는 데 요구하는데 예문은 그 밑에 걸 이제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 세우는 질문. 자, 여기에서 이제 가설 세우는 질문 예문 보면 원인이 무엇이고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생각해보는 요구인데 신석기 시대 농경이 시작될 수 있었던 조건이 무엇이고 농경이 시작될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설을 이제 설정해갖고 답을 추구하는 방법이죠.
자, 등등등등등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거 다 할 수 없으니까 2개만 더 살펴볼게요, 그냥. 자, 여기 생각해보는 상상하는 질문. 그러니까 바스의 유형에서는 수용적 질문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그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 걸 생각해보는 요구로서, 자, 이러한 도구들, 신석기 시대의 도구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사용되는가, 도구를 사용했을 때 사냥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한번 상상을 하는 거지. 이때 상상이라는 거는 나한테 증거를 가지고 상상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교하는 질문이죠. 비교하는 질문. 자, 여기 보면 증거의 개인적 가입하도 요구하고 신석기 시대 유물이나 유적에는 구석기에 보일 수 없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유물과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비교하는 거. 지금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유형 중에 몇 가지를 이제 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걸 다 기억을 해둘 필요는 있겠죠. 근데 나올 것 같지는 않긴 한데, 일단 혹시 모르니까 이런 게 있구나 정도는 파악은 해두세요. 제 생각에는 요거보다는 이제 봤을 때 4가지 유형이 나올 것 같아. 역겨운 교수들이 이제 예전에 냈던 문제들을 계속 내기 때문에 낼 가능성은 없긴 한데,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글쓰기 수업 들어가기 전에 볼 게 뭐냐, 검은 책이에요. 검은 책. 검은 책에 거기 이제 질문학습 유형이 나오거든요. 예, 질문학습 유형이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검은 책까지 볼 필요가 있냐 하신 분도 있는데, 솔직히 검은 책은 볼 필요까지는 없어요. 예. 근데 가끔씩 그 기출에 검은 책 내용이 언급됐어요. 검은 책 내용이. 그래서 검은 책을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 있죠. 그 부분은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이 부분은 좀 진짜 발췌독만 해서. 예. 그래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예문 중에 그 문답학습 방법 중에 검은책 그 내용만 있는 게 한두 줄 있어요. 이 검은책 내용에서 발췌한 게. 자, 그걸 이제 한번 그 검은책에 있는 지문학습 유형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검은책 펴보시고요. 검은책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305페이지 펴보세요. 305페이지. 이 책이 제가 더럽는데 예, 줄친 거에서 스캔해서 그래요. 예. 자, 거기 검은 책 보이시죠? 네, 305페이지. 그 앞에 부분은 뭐 프랭킷이나 갑이나 크옥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름도 있는데 그냥 건너뛰세요. 나올 가능성도 거의 없고. 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론 중에 그 뭐냐면 바스의 이론만 좀 보세요. 바스의 이론. 자, 그 바스의 이론의 특징은 뭐냐면, 자,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계획의 사고 기능이 아니라 사고력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야. 이걸 유형화시켰다는 거야. 이걸 종합시키는데 이용했다. 자, 바스는 그 아까 얘기처럼 4가지 기능을 질문 이용했죠. 인지기억 질문, 수용적 질문, 학산적 질문, 평가적 질문. 이건 녹색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녹색책의 내용 중에 있는 내용과 없는 내용이 있어. 그 각각 4가지 유형 질문의 정의 중에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인지기억 질문은 사실 정보를 기억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질문으로 한 단어나 짧은 절로 응답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이다. 자, 요 내용은 그 녹색책에 없죠. 녹색책에 없어요. 아까 처음에 읽었던 녹색책에는 어떻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학생들의 상호작용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하기 위해 학생들이 기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 부분은 좀 더 인지기억 질문에 더 추가하세요. 예. 자, 그다음 수렴적 질문은 사실과 아이디어를 관계를 수입하고 여러 가지 가능한 가장 올바르고 적절한 답을 축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설명, 대조, 관련짓기, 연상 같은 수렴적 질문이 요건 사고작용이다. 자, 이렇게 있는데 요것도 수렴적 질문의 정의도 녹색책에는 없어요. 이건 추가된 거야. 예. 그래서 녹색책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고 내용을 정리하거나 하나의 결론이나 방향을 유도하는 질문. 그래서 요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리할 때 요 내용도 좀 더 추가하시고요. 자, 학살적 질문 보죠. 자, 이게 너무 줄쳐갖고 좀 그러네요. 예. 자, 다음에는 제가
필기 안 한 그 PDF를 구해가지고 예, 보여드릴게요. 예, 뭐 다 합격하셨겠죠? 그때는. 자, 여기 보면 여러 가지 답이 가능한 질문으로 학생의 독자적이고 창조적인 반응을 요구한다. 그래서 예측, 가설 설정, 창조적 반응이 이에 필요한 사고 기능이다. 해갖고 요거는 이제 녹색책에 있는 내용을 이제 녹색책과 동일한 내용이고요. 평가적 질문은 판단, 가치, 선택과 관련된 질문으로 상상과 지식을 조직하고 결정하고 이걸 정당한 걸 말한다. 자, 이거는 평가적 질문에 그 관련한 건 똑같죠. 예. 그래서 네 가지 질문의 유형의 정의를 내렸고요. 그리고 각각의 이제 질문의 특징을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인지 기억 질문은 응답자 지식을 알아보는 질문, 평가적 질문 가치 판단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아침에 말한 것처럼 역사적 사고과 관련된 질문은 수용적 질문과 학술적 질문 두 가지 질문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프랭크의 유형인데 이거는 이제 건너뛰고,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을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여러 가지 네 가지 유형이 실제로 다 같이 사용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걸 좀 볼게요. 그 다음 단락의 문장을 좀 볼게요. 대체로 역사적 사고는 두 영역 중 역사적 탐구 기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수련적 질문, 역사적 상상력을 유도하기는 학산적 질문이 효과적이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역사적 상상력 부분은 그 학산적 질문, 탐구 기능 부분은 수련적 질문이라고 했죠. 자, 다만 예외적으로 가설 설정 기능이 있어요. 가설 설정 기능은 탐구 기능에 속한다. 자, 이를 자극시키는 게 학산적 질문이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나 실제 역사 수업에서 역사적 탐구 기능이나 역사 상상 중 한쪽 영역의 사고만 자극할 수업을 행해지는 것이 별로 없다. 따라서 역사 수업에서는 네 가지 형태의 질문을 모두 필요하고 이것이 상호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가지 그 질문은 이렇게 사고력에 따라서 네 가지 유형을 나눴지만 실제 수업에서는 유기적으로 통합된다는 거야. 한 가지만 쓰는 게 아니야. 두 가지 쓸 수 있고 세 가지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평가적 질문을 좀 했다가 학산적 질문 넘어갈 수도 있고 인지기억 질문을 했다가 수련적 질문으로 이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있다. 진행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수업에서 이제 네 가지 유형이 어떻게 쓰여져 있는가 이렇게 이제 예문들이 있어요. 예문들이 이것이 이제 역사 교사의 발문과 학생들의 사고작용 관련된 내용인데 실제 수업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문법 자체가 그 교사의 강의식 수업에 맞춰 있잖아요. 물론 예외적으로 이제 학생 활동 측면도 있긴 있지만 상당수가 그래서 현실에도 마찬가지로 교사의 일방적인 강의에서 질문학습이 이루어져요. 예. 그래서 여기 내용들이 이제 사례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례를 보면 아까 치면 네 가지 유형이 막 쓰이는 내용을 이제 좀 사례로 이렇게 분석을 해놨거든요. 근데 요거까지는 제가 이제 뭐 다 얘기하기는 좀 그래. 예. 그래갖고 이건 한번 시간 있을 때 읽어보세요. 요거는 암기보다는 네 가지 유형이 실제 수업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각각의 예문들이 예문들이 네 가지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파악하는 데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시험문이 나올 때는 뭐 네 가지 유형의 개념 정의를 쓰라는 것도 있겠지만 어떤 사례가 주어지고 그것에 맞게 네 가지 유형 중에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 좀 뭐냐면 훈련시키려면 여러 가지 사례를 좀 익혀보면 좋겠어. 외우지는 않더라도 눈에 발라두세요. 눈에. 자, 그래서 이 검은책 내용 한번 봤고,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 수업으로 넘어가죠. 녹색책에. 자, 녹색책 글쓰기 수업에 넘어가기 전에 그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첫 번째 인증번호는 20번이야. 20번. 자, 20번 다 쓰셨죠? 아이고. 그러면 이제 글쓰기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글쓰기 수업 같은 경우에는 녹색책이 없어요. 네, 녹색책이 없고, 거기 이제 녹색책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파란 책이 없죠? 예.
파란 책에 없고 녹색 책에만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가된 건데 이 글쓰기 수업은 최근에 문제가 나왔고 이게 한 18년인가 19년도에 한번 나왔고 그 예전에 수행평가 관련되고 글쓰기 평가 기준 해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어. 예. 그래서 요 부분은 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야. 요 부분은요.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문장은 글쓰기 수업의 특징이 나와 있죠. 글쓰기를 통해서 역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단순히 글쓰기 능력을 발달시키는 목적이 하지 않는다. 글쓰기는 사고하기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의미 있는 작업이다. 그래서 글쓰기는 역사의 사고 방법과 밀접하게 있다. 왜냐하면 글을 잘 쓰려면 사고를 많이 해야 돼. 어떤 생각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갖고 문법이라든지 뭐 문장도 이렇게 그런 것도 잘해야 되겠지만 사고도 되게 하고 그리고 역사학에서는 글쓰기 수업 자체가 목적인 글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제일 잘 쓰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적 사고를 올리는 데 있어. 그게 목적이에요. 이게 국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하여튼 그러면 이제 뒤에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세요. 자, 세 번째 단락은 뭐냐면 역사 글쓰기의 분류야. 유형이죠. 역사 글쓰기 형태의 유형인데 여기에서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시험 문제 나왔고요. 자, 첫 번째로는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야. 두 번째로는 역사가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이 되어 글쓰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 이렇게 있죠.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세 가지 유형을 나누는 여러 가지 기준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독자예요. 독자. 어떤 그 독자라는 건 이 글을 읽을 예상 있는 독자, 예상 독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역사가가 되어 글쓰기는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교사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두 번째 유형이었던 역사가나 역사적 인물이 아닌 제3의 인물이 글쓰기. 이런 것들은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까지 포함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예상 독재에 따라서 이런 글쓰기 방법이 달라진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유형을 볼게요. 첫 번째 유형은 아까 이제 역사가 되어 글쓰기죠. 자, 역사가 되어 글쓰기는 학생이 마치 역사가인처럼 글을 쓰는 거야. 예. 그래서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인데,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첫째, 역사가에 대한 글쓰기는 역사가의 글쓰기 과정을 교육적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예상 독자가 그 당시 그 사건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려고 하는 집단, 교육적으로 보자면 그 주제를 심층적으로 학습하는데 참여하고 있는 누구죠? 교사와 학생이죠. 교사와 학생. 예상 독재를 하고. 자, 또 이런 글쓰기는 과거 사건이나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자료를 기초에 복원하고 그 사건에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평가하는 작업, 즉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이 글쓰기는 활용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계획할 수 있으나 반드시 그것을 전제로 되어야 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예, 주로 이런 글쓰기 있죠.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그는 사료 활용 방법을 많이 사용하긴 하지만 꼭 사료 활용 방법만 쓰는 건 아니라는 거야. 비중은 크지만. 그렇지만 일단은 이 글쓰기는 여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료 활용 수업하고 연결돼 있다는 건 좀 알 수 있죠. 물론 전체적인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유형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첫 번째 유형의 글쓰기 방안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사건 보고서 쓰기, 답사 보고서 쓰기, 역사 이야기 쓰기 이렇게 있고 사건 보고서나 답사 보고서 같은 설명식 또는 논술식이라면 역사 이야기는 좀 느끼는 한 내러티브적인 요소가 있죠. 그래서 이야기 형식으로 이제 써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단락을 좀 보세요. 세 번째 단락은 어떤 거냐면 글쓰기의 구성과 글쓰기의 방법이야. 첫 번째 역사가 입장의 글쓰기
이용해서 글쓰기의 방법 같은 것들 이제 얘기하죠. 글쓰기의 방법 구성하고 자 역사가 특정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식 글을 쓰는 논술식 경우에는 보통 머릿말, 서론, 본론, 결론을 이렇게 있죠. 이렇게 머릿말, 본론, 결론. 자 이러한 글쓰기는 사료가 아니더라도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전제된다. 여기에 그래서 사료뿐만 아니라 이 말은 사료와 그 사료는 아니죠. 역사적 자료도 이용할 수 있는 교과서, 참고서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관련 자료 선택을 해서 치밀하게 분석하며 자료들 사이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그 간격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논리적으로 제시하며 사건을 좀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해석 평가해야 된다. 여기에서 자료들은 분석 종합하여 글을 쓰는 과정에서 과거의 언어 용법과 사고방식, 간행적 행위 방식까지 고지를 설명한다. 즉 역사적 글쓰기 과정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기초로 글을 쓰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된다. 자 이러면서 이제 여기까지가 그 역사가가 되는 역사가 입장에서 글쓰기 한 방법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죠. 아까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중원 고구려 비문의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해석되지 않는 부분을 한국 사전에서 채워놓고 다른 자료를 통해서 보관이라고 하죠. 그리고 장수상의 남하 정책을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그리고 비문 속에서 그 용어를 파악을 하고 있죠. 과거의 언어 용법이나 사고 방식, 간획적 행위 방식을 이제 하는데 비문 속에서 말하는 동의 매금의 의미 그리고 중원의 지리적 위치, 신라왕에게 의복 하사 의미도 일종의 간행적 행위 방식이죠. 자 이런 것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의 관념 속에 설명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앞에서 말한 서술 방식들의 절차와 과정이에요. 특징이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학생들이 상당히 유능해야 돼. 그래서 학생들에게 역사가처럼 그 사건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구 성과를 섭렵하고 모든 관련 자료를 수집하며 시대적 맥락에서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요구할 수도 없고 그 필요도 없다. 그러면 역사가처럼 글쓰기를 통해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학생들에게 이용을 하려면 많은 것들을 이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학생들 능력은 그렇게 안 돼요. 그래서 그걸 한 번에 그걸 요구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이제 역사가처럼 글쓰기는 또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그래서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은 역사가가 이제 어떤 글쓰기를 쓸 때 이제 뭐냐면 이렇게 하고 학생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이고 실질적으로는 그게 안 되죠. 그런데 이제 일단은 그러면 역사가에서처럼 글쓰기는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해서 실질적인 방법을 제시한 거야. 이상적인 방법은 앞에서 제시를 한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첫째, 둘째, 셋째 요 내용도 있는데 요거 암기해 두세요. 글쓰기 통해서 가르칠 수 있는 방법. 역사가처럼 글쓰기 통해서. 첫 번째로는 그 고정관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문제를 인식하는 방법, 비판적 사고방식과 그 의미를 가르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료의 논리적 반성 능력과 추론 및 종합 능력과 함께 자신의 사고와 내용을 적절한 역사적 용어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고 셋째는 역사적 사고 방법이다. 그래서 역사적 탐구력과 판단력은 물론 과거 사람들의 인식세계에 들어가서 역사 상상력과 맥락 수석으로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가 글쓰기를 통해서 이렇게 실제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세 가지 제시를 하고 있어요. 자, 요거는 암기해 두셔야겠죠. 암기. 나올 수가 있어.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내용을 보면 역사가처럼 글쓰기 수업에서는 글쓰기 과정을 중심에 놓고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왜 기억을 해두냐면 예전에 기출에 이게 18년 기출인가 그랬어요. 탐구학습 내용이 나오고 그때 탐구학습 과정에서 글쓰기 수업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글쓰기 수업이다. 탐구학습이다. 논란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건 그 탐구학습이에요. 왜 탐구학습이냐면 거기에 이제 단계에 보면 가설 설정, 그 다음에 자료 수집, 가설 검증, 일반화, 결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글쓰기 그 과정은 그 중에 일부로서 잠시 나와 있는 거야. 그 끝에. 그러면
이거는 글쓰기 수업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지금 그 정의한 것처럼 글쓰기 수업이라는 것은 어떤 그 학습 방법하고 결합되었고 다른 학습 방법과 결합돼서 있는 게 아니라 글쓰기 자체의 중심이 둬야 돼. 글쓰기 자체. 예. 그래서 뭐 탐구학습과 결합돼서 탐구학습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건 이건 탐구학습이지 글쓰기 수업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글쓰기 과정을 중심으로 놓고 수업을 조직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시험문이 나올 때 글쓰기 수업이 나오고 어떤 수업 모형과 결합돼서 나왔다. 근데 비중을 보니까 이 글쓰기 수업은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 그러면 글쓰기 수업을 쓰면 틀려요. 예. 요거 이제 나중에 기출 보면서 좀 확인을 해보세요. 관련 문제 찾아가면서. 자,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결과물로 평가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글쓰기 수업을 할 때 앞에서 이제 이게 이상적인 모형이라고 했죠. 역사가 이렇게 쓴 것처럼 어, 교사들도 학생도 이렇게 쓰면 상당히 좋다고 얘기하면 실제 그러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로 이제 뭐냐 가르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에게 처음부터 이제 글쓰기를 이제 뭐냐면 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겠죠. 그러면 글쓰기 방법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예, 그래서 이제 구체 글쓰기 방법을 이제 어, 얘기하고 있어요. 글쓰기 방법을.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역사적 문제를 제기하는 방법, 문제지식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나 자료에 대한 설명하는 방법, 제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 요 네 가지 좀 기억을 해주세요.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방법들, 교사학습 방법들을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내용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두 번째를 보죠. 두 번째. 자, 두 번째 보면, 두 번째 유형은 그 역사 전문가의 글 외에도 다양한 매체를 역사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는 역사가와 같은 시간적 거리를 두면서 국어 시간에 흔히 볼 수 있는 형식의 글, 저널리스트 글을 이제 통해서 역사학습의 궁극적인 목적인 역사 이해와 해석을 이루는 방법인데, 뭘까 융합적인 수업 국어 시간하고 이렇게 융합적인 수업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적인 식견이 없는 사람들까지 포함됐죠. 예, 그래서 독자가 전문적인 식견이 없어도 역사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글을 써야 된다. 자, 이런 글쓰기 방법을 저널리스트적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이나 이런 것 보면 쉽게 풀어 쓰잖아요. 예. 그래서 신문과 안내책은 이런 저널리스트 역사적 글쓰기를 분류할 수 있다. 그래서 신문은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있고 그런데 건너뛰고 자 이러한 글쓰기 수업은 역사주의를 쉽게 폭넓은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마치 그 사건과 관련하여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에서 사건이 위치한 걸 보여주는 방식 글쓰기를 가르치는 것이다. 해갖고 요 두 번째 글쓰기의 유형이 나와요. 유형이 된다. 장점이 나오죠. 장점. 예.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뭐냐 효율적이게 교사의 지도 방안을 나오죠. 그래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 그림이 사건에 위치한 걸 보여주는 방식으로 글쓰기를 이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두 번째 유형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역사신문 만들기야. 역사신문 만들기. 그래서 역사시험문 만들기가 역사 수업에서 많이 활용된다. 그래서 대중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목적 때는 계몽한 목적, 사회 비판 기적 갖는다. 그래서 이런 역사신문 만들기에 어떤 기능적 요소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넘어가서 그러면 역사신문 만들 때 교사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건 아니죠. 지도를 해야 되겠잖아. 예. 그래서 특기부터가 지도 방법이야. 교사의 지도 방법이 쭉 나오는데 자, 학생들이 조사한 내용을 자신의 글로 바꾸는 과정조차 생략한 채 마치 조각보를 만들듯이 가위와 풀이라는 자료를 오리고 붙이는 신문을 만드는 경우가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학생들이 어떤 이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역사 신문을 만든다고 해요. 근데 그 주제에 대해서 이제 사실 조사나 이런 것도 해올 거 아니야. 대개 지금은 인터넷에서 이제 인터넷 조사용이 있죠. 근데
그걸 읽어보지도 않고 인터넷에 있는 거 그 뺏겨온 거를 조사한 거를 그냥 갖다 붙이는 편집을 한다는 거야. 자기식대로 그 풀어서 쓰지 않고. 이건 의미가 전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요 활동은 진짜 탐구나 이해가 없는 거야. 역사신문 만들기에는 활동은 있으나 탐구가 이해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중학교나 이렇게 고등학교 가서 수행평가를 내서 역사신문을 만들어 왔더니 학생들이 그 인터넷을 그 해서 컨트롤 V, 컨트롤 X 해갖고 갖다 붙이고 그 짜집게서 제출했어요. 자, 이런 식의 활동은 학생 활동은 있죠. 인터넷 통해서 자료 조사했으니까. 근데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언어를 통해서 풀어갖고 쓰는 탐구 이해가 없다는 거야. 예. 자, 이런 그런 그 뭐냐면 방법은 문제가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교사는 어떤 지도를 해야 되냐? 예. 자, 그래서 그 일단 신문 만들기를 통해서 역사 탐구와 이해를 독려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능과 목적, 형식을 이해한 후 탐구 내용을 설수하도록 가르칠 필요가 있다. 이게 첫 번째 지도 방안이죠. 그다음 이런 방법을 이용하면 역사신문 역사적 사교 기능뿐만 아니라 이게 첫 번째 그 교사의 지도 방안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야지만 역사신문이 역사 사교 기능뿐만 아니라 국어 글쓰기, 사회과학적 글쓰기와 함께 가르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 문제점에 대한 해결 지도 방안, 이 지도 방안이 나타난 후에 효과, 교육적 효과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을 보죠. 세 번째 유형은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야. 그 인물의 그 정서와 생각을 담은 독백 이 될 수 있고 그 인물이 다른 인물과 주고받을 수 있는 편지가 될 수 있고요. 저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알려주기 위한 쓴글, 벽보, 상소문, 신문 기사,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기 위한 쓴글, 백과사전, 의학서, 노학서, 가르치기 위한 쓴글, 그 다음에 명령을 내리기 위한 쓴글, 교서, 재미를 위해 쓴글, 자 후손에게 교훈을 남기기 위한 그 글, 행장 같은 것도 다양한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뭐냐면, 근데 이거는 자기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쓰는데, 그것을 이제 당시 사람들 입장을 쓴 것 같아. 독자가 과거 사람들. 예. 그래서 그 과거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제 그 글을 쓴 거라고 이제 보고 있어요. 여기서는. 자, 그러면 이런 그 글쓰기의 공통점, 이런 글쓰기의 공통점. 그럼 여기에서 이러한 글쓰기의 공통점은 뭘까요? 이러한 글쓰기의 공통점은. 예. 자, 이건 공통점이라니까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을 얘기하죠. 여기. 그러면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의 지도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도 방안. 예. 자, 일단 따라서부터가 지도 방안인데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그 유형마다 지도 방안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그냥 총체로 패키지를 묶어가지고 이 글쓰기 수업의 지도 방안이야. 첫 번째와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있는데 일단 과거 사람들의 삶과 사유세계에 들어가면서 그 감정이입을 해도 글을 수도 지도하는 거야. 예, 그래서 독자가 과거 사람을 상상하고 쓰기 때문에 그런 건데 둘째는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누구인지 글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숙고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잘못만 했네. 다시 설명할게요. 예, 적어놓은 건데 제가 착각을 해서 세 가지 유형의 공통점이 아니라 이거 좀 고쳐주세요. 다시 설명할게요. 예, 이걸 제가 이걸 설명하는데 문맥을 잘못 이해했어. 자, 이러한 그 글쓰기의 공통점은 앞에서 말한 그 글쓰기도 있죠. 그러니까 역사적 인물에 대해 글쓰기 있죠. 요걸 얘기해요. 예, 여기에서 글쓰기는 그래서 뭐 역사적 인물 글쓰기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앞부분을 그 방법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글쓰는 독자들 과거를 대상으로 한 거야. 독자들 과거 상황을 상상하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독자는 요구고요. 그래서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지도하기 위한 방법, 세 번째 유형을 지도하는 방법으로 공통적으로 지도하는 방법으로
말하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사람들이 상가 사유세에 들어가서 감정이입하고 글을 쓰는 지도 방법. 두 번 독자가 누구인지 글을 쓰는 목적이 무엇인지 습관을 지도하는 방법.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예. 그래서 좀 수정해서 들으세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그 세 가지 유형이 아니라 앞에 있는 방법의 유형이에요. 그 여러 그 방법도 있죠. 역사적 인물이 되어 글쓰기에 대한 방법으로서 그 얘기를 한 거니까 예.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글쓰기 수업이 끝났어요. 글쓰기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볼 게 극화 수업이야. 극화 수업. 자, 요 극화 수업은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예, 극화 수업은 파란 책에서는 이걸 뭐라고 역할극이라고 해요. 역할극. 근데 이제 역할극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게 극화 수업이에요. 그래서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역할극이 좀 큰 개념이고 극화 수업은 역할극 중에 많이 쓰이는 게 극화 수업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 극과 수업이나 역할극이 왜 되게 중요하냐? 이게 중요성이 왜 부각이 되냐? 이것은 이제 뭐냐면 역사가의 특성을 잘 반영되는 수업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영역 고유인지론자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내용에 따라 가르치는 내용에 따라 방법도 달라진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예. 자, 예를 들어 꼭 과학이라든지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뭐냐면 딱딱 답이 떨어지고 분석적인 학문 같은 경우에는 이런 그 내용을 가르칠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탐구식 수업 방법을 하는 게 좋죠. 근데 역사과는 주로 내면이나 인간의 내면이나 이런 그 의미 이런 것들을 탐구하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탐구식성은 적합하지 않아. 아, 그래서 탐구식 수업을 접하지 않고 주로 이런 내면적을 탐구하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극화 수업이나 역학극이 적합해요. 그래서 자주 이 극화 수업과 역학극이 시험 문제 많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한 세네 문제는 나왔을걸요? 이 문제가. 네. 그래서 상당히 기출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이제 보죠. 자, 이거는 파란 책하고 녹색 책을 같이 봐야 돼. 거의 겹쳐 있는 부분도 있는데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극과 수업이란 줄거리를 가진 극의 형태를 진행한 수업이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기 정의를 내고 있죠. 극과 수업의 정의. 자, 그런데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여기에 유의점, 극과 수업의 전반적인 유의점이 나오는데 자, 이런 게 있어요. 극과 수업은 할 때 주로 연극식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해요. 그런 것들. 자, 그러면 연극을 잘하는 게 주 목적이겠어요? 연극을 통해서 뭐냐면 역사적 사고력이나 역사적 지식을 확대시키는 게 목적이 있어요. 탐구력이나. 아니, 후자가 목적이죠. 그런데 잘못하면 마치 주객이 전도돼 가지고 연극을 잘하는 것이 목적이 돼버린 거야. 그 평가도 연극을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평가를 많이 주면 평가를 좋게 주면 이건 어떻게 되는? 아니 주객이 전도되는 거지. 네. 그래서 어, 역 극가수의 목적 자체를 항상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거야. 극가수는 그 자체가 역사를 충실하고 탐구하고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는지 그리고 그 극가수 연극은 그 하나의 수단이지 어, 연극 자체가 뭐냐 목적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있는데 읽어볼게요. 자, 역사 수업에 활용해서 극과 수업이 다른 교과의 그거와 다른 수업의 목적이 그 역사 수업에 활용 극과 수업이 다른 교과의 그것과 다른 점은 그러니까 다른 수업도 극과 수업을 이용하죠. 그건 일단은 역사 탐구에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때론 주객이 전도되어 역사 탐구와 이해보다는 연기 연습과 소품 준비에 몰두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극과 수업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기 전에 학생들에게 역사를 충실하게 탐구하고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본래의 목적은 뭘까요? 극과 수업을 통해 한 것은 역사 탐구에 있는 거죠. 역사 탐구. 연기 연습이나 소품 준비가 아니에요. 예. 주객이 전도하면 안 된다. 예, 그래서 전반적 유의점을 이제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국가 수업의 형태를 볼게요. 역할극 중에 대표적인 게 많이 하는 게 국가 수업이고
이 극과 수업 안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방법도 있어. 여기 보면 제일 많이 쓰는 게 연극식이죠. 연극식은 이름에 따라서 영상극, 인형극, 그림자극, 뮤지컬 등 또 다양한 방식이 있고, 다큐멘터리식, 뉴스 보도식, 시사 토론식, 모의 재판 형식, 모의 국회 형식, 마당극 이런 등의 이제 뭐냐면 다양한 방식이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극과 수업을 공통적으로 이제 학생 조직 방법을 좀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극과 수업 학생 조직에 따라 크게 세 가지 형식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형식 내용이 이제 시험 문제 나왔죠. 자, 첫 번째로는 뭐냐면 그 학급에서 극과 수업을 연기자를 뽑아 수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은 보통 연기자와 관객을 나누게 되고, 연기자는 연기를 통해서 관객은 연극을 보면서 역사를 이해해요. 그리고 연극이 끝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한 평가와 토론을 하게 되고, 자, 이런 수업은 대본이나 무대 장치와 분장 같은 연극 준비가 한층 효과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학생들에게 학생의 연기도 다른 방식에 비해 나은 것이 많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에 대한 음, 뭐냐 장점이죠. 첫 번째 유형에 대한 이거는 이제 학급에서 그 연극을 잘하는 얘들만 소수 엘리트만 뽑아가지고 연극을 시키는 거야. 그리고 나머지 학생들 관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관객은 연극을 보면서 역사를 이해하고, 연기자는 연기를 통해서 역사를 이해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잘하는 사람들만 뽑기 때문에 나름대로 뭐냐면 효과적일 수 있어요. 되게 그리고 학생들 연기도 다른 방식에 비해서 나을 경우가 많고, 자, 이런 장점이고, 단점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뭐냐면 많은 사람 학생들 소외시켰다, 이게 단점일 것 같은데 단점은 없네. 장점만 남아있으니까 장점만 외워두세요. 자, 두 번째 유형을 볼게요. 두 번째 유형. 자, 두 번째 유형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자, 내용 볼게요. 자,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모둠으로 나눠 모두 똑같은 극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법이다. 참여하게 하는 방법이다. 연기가 끝난 다음에 각 모둠의 대본이나 수업 준비, 연기 등을 비교할 수 있고, 자, 요게 이제 요 두 번째 유형의 장점이 되겠죠. 근데 이게 장점만 있는 게 아니야. 단점도 있어. 학생들이 참고한 자료들이 비슷할 경우에 대본이나 연극 내용도 비슷해 수업을 지루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단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 모둠을 이제 나눠서 특별한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 A조, B조, C조, D조, E조 이런 식으로 등등등 나눠가지고 극을 만들게 하는 거야. 극을. 근데 이제 이게 똑같은 유형을 만드는 극을 만들면 학생들이 거의 비슷한 걸 참고했기 때문에 내용이 단조로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겹잖아. 그러니까 이제 요걸 좀 다른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첫 번째 유형의 문제점이 첫 번째 유형이라고 하고, 두 번째 유형은 첫 번째 유형에서 나온 문제점. 지도하는 유형을 개선하기 유형으로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별로 나누긴 하는데 똑같은 사건을 모든 별로 나누지만 각각의 시각에 의해서 달리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뭐 최초 만적의 날을 할 때 만적의 입장, 최충원의 입장, 그 다음에 그 만적의 날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노비의 입장 등등을 고려해서 이제 하는 거죠. 자, 이걸 이제 두 번째 유형이라고 부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유형과 관련된 내용이 세 번째 단락이 있어요. 세 번째 단락. 이 네 번째가 세 번째인가 하여튼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은 같은 사건 상황을 모둠별로 서로 다른 시각에서 구성해 보도록 주문하는 것이다. 그 앞에서 지도한 방법들을 극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유형의 문제점을, 자, 예를 들어 만적의 나는 만적의 입장에서, 최충의 입장에서 또는 만적의 나에 참여하지 않는 다른 노비의 입장에서 보고나도 지도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방법이 뭐냐면 두 번째 유형의 장점은 한 사건을 얽힌 다양한 사람들의 관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 이게 장점이죠. 장점. 두 번째 유형의 장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첫 번째 유형의 장점은 앞에서 이제 그 얘기를 했고요. 자, 셋째를 보죠. 셋째.
자, 셋째는 방식은 뭐냐면 학급의 모든 학생들 모두 나누어 각각 다른 극을 만들어 참여하는 방법이다. 주제를 몇 개의 소주제에 나누어 연구를 준비한 협동식 연구 수업인데, 예컨대 조선 전기의 평민의 생활이라는 주제 아래 농민의 생활, 상인의 생활, 장인의 생활 같은 소주제로 극을 구성하는 거야. 그래서 큰 주제가 하나 있고 그 큰 주제에 맞게 소주제를 나눠서 연기를 구성하는 거야. 예, 연극을. 자, 요걸 이제 옥니버스식이라고 하죠. 옥니버스. 이거는 이제 예전에 뭐 영화를 만들 때 그런 방식을 쓰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인권이라는 주제를 이제 그 놓고 인권과 관련된 조그만 그 안에 그러니까 영화 안에 인권이라는 그 소재의 영화 안에 세 개의 다른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거야. 다 각기 다르게.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인권에 다른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죠. 어떤 주제 안에 있고 그 주제에 맞게 각각 연극 파트를 나눠갖고 조를 나눠갖고 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볼게요. 각 모듬은 아이고. 자, 각 모듬은 서로 다른 소주제를 가지고 연기하게 되면 수업은 이들의 연기를 종합해 학습 과정을 수행하는 방법으로 한다. 예. 그래서 이제 셋째 유형의 특징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 특별하게 장점 단점은 없어요. 여기는 셋째 유형은. 예. 그래서 예전에 시험 문제 두 번째 유형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두 번째 유형이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딱 보니까 첫 번째는 너무 식상하고 잘난 애들만 했으니까 이제 나오지 않을 것 같고, 두 번째 유형은 장점 단점들이 이제 명확한 거거든요. 두 가지 유형 관련된 있고, 이제 세 번째 유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랄까요, 그냥 소개만 해주는 그 정도야. 그래서 두 번째 유형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다고 뭐 첫 번째 유형과 세 번째 유형을 공부하지 마라 하는 건 아니고요.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극과 수업을 할 때 유의점을 볼게요. 유의점. 요것도 상당히 중요해요.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언급됐었죠. 자, 여기 이제 유의점이 이제 몇 가지 나오냐면 요것도 이제 첫째, 딱 보면 첫째, 그 다음에 첫째 내용이 많죠. 쭉쭉 있다. 둘째, 셋째, 이런 것도 있어. 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유의점을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째 유형을 이제 보면 그 어, 어떤 형식의 극과 수업을 진행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서는 학습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게 형식에 따라서 그게 다루는 내용이 물론 그 내용 구성도 그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있는데, 자, 요거 관련돼 갖고 좀 더 얘기하면, 자, 예를 들어 갖고 내가 역사적 상상력이라든지 어떤 인간의 내면과 감정이 그런 것들을 하고 싶다. 그걸 좀 키우고 싶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역할극을 해야겠죠. 연극식 수업. 예, 역할극 연극식 수업. 그래서 인물행위의 어떤 감정이 추체함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떤 역사 상상력 이런 것들 이제 하는 거고, 만약에 내가 교사인데 이제 인물 행위에 대한 역사적 평가 좀 강조할 거고 역사적 판단력을 좀 얘들에게 양성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모의 재판과 시사극을 해야 돼. 모의 재판 시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사건에 대한 논쟁을 통해 학생들의 역사의 판단을 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싶다. 시사 토론식 수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한 시대의 풍미와 형상이나 고유한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탐구하고 싶다. 다큐멘터리 수업을 해야 되고요. 특정한 시기의 사회 문제를 풍자하고 싶다. 마담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그 학습 목표에 따라, 교사가 원하는 학습 목표에 따라 무엇을 가르치는 것인가가 정해지는 거야. 이렇게 학습 유형이, 교수 학습 유형이. 자, 그러면 이제 좀 볼게요. 첫 번째 볼게요. 여기에 관련돼서. 자, 추체험이나 감정이입을 학습 목표로 설정했다고 하면, 예, 이거는 역사적 상상력과 연결된 거죠. 자, 설정하고 그 인물의 행위, 즉 특정 인물이 특정한 상황에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된 과정, 그 인물의 사고 과정을 이해시키려 한다면 어느 수업이 더 효과적? 연극식 수업이 효과적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연극식 그 수업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연극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상황이나 인물 구체적으로 이해시켜야 돼.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행위에 대해 하게 되는 행위자 사고방 과정에 대한 이해를 없이 행위자 피상적 행위 없이 행위들을 피상적으로 연결시켜 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해를 하지 않고는 극을 만들 수가 없다는. 그걸 이해하고 하지 못하고 그걸 만들면 어떻게 돼? 그냥 단순히 행동의 모방이 불과해요. 그 사람 행동의 모방. 예.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교사가 그 단순히 이해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역사의 평가까지 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역사적 판단력과 상상력을 동시에 뭐냐면 키워주고 싶다. 학생 목표를 그렇게 정했다. 그러면 어느 게 제일 모의 재판이죠. 모의 재판. 그리고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이제 역사적 상상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판단의 합력까지 기대하고 그 인물이나 사건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평가하는 과정을 그게 해야 한다면 그걸 그게 포함해야 하는데 그런 형태는 모의 재판이나 또는 시사극이 이제 있다. 두 번째 이유. 시사극과 모의 재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두 번째 학습 목표를 적을 때 이렇게 해야 되고 자 그래도 이제 밑에 이제 얘가 있어요. 얘는 그 얘가 있겠는데 잠깐만요. 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첫 번째 그 뭐냐 영국식 예하고 그 밑에 이제 두 번째 그런 모의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제 흥성대원군과 관련된 세국 정책을 할 때 첫 번째 볼 때 이제 좀 더 그 흥성대원군과 그 주변인의 사고 과정을 드러내고 싶다 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인물의 구체 이해와 관련된 거죠. 여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영국식이 맞겠죠. 이렇게 흥성대원군과 그 주변 인물의 사고 과정을 드러내면 영국식으로 구현하는 게 맞고 그리고 세국 정치에 관한 역사 적절한 판단인가 판단력이 들어가잖아. 그러면 요건 재판극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흥성대원군을 피고로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다른 한편 변호사, 검사 그리고 배심원 이런 것들 이제 해서 정해서 흥성대원군의 어떤 행위를 신문하는 평가하는 기회를 주는 거. 그래서 이제 앞에 첫 번째 학습 목표, 두 번째 학습 목표에 관련된 예 기억을 해두시고 예전에 한번 요구와 관련돼서 추천과 감정이입 학습 목표를 할 때 어떤 그 교수 학습 방법이 필요한가 영국식 수업 관련돼서 옛날에 기출에 나왔어요. 기출에 이게 제 기억으로 18년도인가 17년도 나왔어. 예, 그게 그래서 좀 공부를 해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목표를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교사는 하나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논쟁에 대해서 탐구 기회를 제공하고 싶다. 하나의 사건의 역사적 의미에 대한 논쟁에 대한 탐구 기회를 제공해주기 위해서는 뭐냐면 시사 토론식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강해군의 중립 외교가 어떤 논란이 불려일으켰는가, 쟁점이 무엇인가,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갖고 있는가 집중 토론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네 번째는 어떤 교사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그 시대의 풍미한 현상이나 고유한 사고방식, 생활방식을 탐구해보고 싶다. 그러면 다큐멘터리 수업이 적합하죠. 그래서 다큐멘터리 수업이 이제 접학하고 또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교사는 특정식의 사회문제를 풍자하고 싶다. 그럼 마당극 형식이 좋죠. 자, 이렇게 어, 5가지 학습 목표에 대해 소개하고 그 학습 목표에 맞게 어떤 이제 극과 수업의 유형의 수업을 할 것인가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거 좀 암기해 두세요.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이제 세 번째 단락은 그 이제 세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유의점을 볼게요. 두 번째 유의점. 예. 두 번째 유의점은 극과 수업의 대본은 학생들이 직접 써야 된다는 거야. 기존의 대본을 극하는 것이 역사 수업이 아니라 영국 수업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기존의 대본을 뺏겨다가 그냥 뭐냐면 연극하면 이거는 역사 수업이 아니에요. 영국 수업이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극과 수업의 대본은 기존의 대본을 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대본을 써야 돼요. 학생들이. 네. 자,
그래서 학생들이 스스로 대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럼 교사의 역할이 뭐냐? 교사의 역할. 자, 교사는 옆에 도와줘야 돼요. 근데 도와줄 때 그냥 직접적으로 도와주면 안 돼. 예. 바람직한 그 어떤 역할이 있어요. 이때 교사가 적극적인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질문을 통해서 탐구할 내용을, 대본에 들어갈 내용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역사적 사고를 자극하는 데 효과적이다. 예. 그래서 요 내용 직접적인 것보다는 질문을 통해 감접적으로 이렇게 역사적 사고를 자극시키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교사의 바람직한 예, 교사의 바람직한 지도 방안이죠. 자, 이게 이제 교사 역할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뭐 요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이방원하고 정몽주의 어떤 내용을 볼 때 각각 뭐 하방원 그 단신가와 하여가 같은 내용들을 이제 대본에 집어넣고 마치 역사적 사실처럼 이렇게 뭐냐면 만들어 놓고 하면, 교사가 이거는 하여가 단신가는 역사적 사실보다는 그 당시에 어떤 후대 사람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죠. 예.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이제 요걸 좀 이렇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으로 이게 전해드는 것처럼 이렇게 하여가 단신가를 뭐냐면 얘기할 수 있죠. 그 대본을 작성할 때. 참고로 하여가 단신가는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요거 아사예요. 예, 그래서 이거 잘못 아신 분도 있더라고. 이방원하고 정몽주가 만나서 그런 하여가 단신가를 읊었다 서로. 그거는 기록이 없어요. 예, 거기 그러니까 정사 기록이 없고 후대 그 야사 기록에 있는 내용이에요. 야사 기록에. 예. 자, 뭐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한번 든 거야. 자, 그 다음에 국가 수업에서 또 그걸 준비하는 과정, 시전하는 과정 못지않게 또 후속 토의와 평가가 중요하다. 요거 꼭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요거 관련되었고 예전에 교사의 역할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그걸 역사 이해라는 측면에서 관찰하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시험 단계 혹은 극이 끝난 후 극이 역사 이해에 도움이 되는지 평가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학생의 체크리스트법을 자주 사용하죠. 상호 동료 평가 있죠? 예. 그래서 체크리스트가 학습 목표 극의 형식에 따라 달리 작성을 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든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연극식을 한다. 예. 연극식을 할 경우에는 그 평가 요소를 정해야 되겠죠. 평가 요소를 해갖고 이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해갖고 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때 평가 요소로서 첫 번째로서 역사적 인물의 의도와 동기, 그리고 두 번째 평가 요소로서는 두 번째 평가 요소는 목적을 이해하는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평가 요소는 그 인물이 그런 행동을 하는데 영향을 미친 요소들.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도 아마 시험 문제 나올 때, 자, 연극식이 이제 체크리스트 리스트 리스트가 나오고, 요게 체크리스트의 평가 요소들 몇 가지 적으시오. 하면 요거 세 가지를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를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일단은 채점 기준에 이제 들어갈 것이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니까 요거 꼭 암기해 두세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예를 든 것이 이제 뭐냐면 시사통곡이에요. 시사통곡. 자, 요 시사통곡의 체크리스트법의 평가 요소는 첫 번째는 역사적 쟁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두 번째는 각자의 주장에 설득력 있는 그것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해야 된다.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체크리스트법을 통해서 동료 평가를 통해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후속 토론할 때 이게 이제 기출에 나왔던 건데, 이 후속 토론은 이제 그걸 통해 역사 이해를 심화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후속 토론을 통해서 극에서 다른 역사 사건과 인물들의 역사적 논쟁을 분석하는 시간을 갖는다. 자, 그래서 이제 후속 토론에 뭐가 있어요? 장점이 있죠. 장점. 장점, 첫 번째 장점, 두 번째 장점. 그리고 교사의 역할이 있어. 후속 토론 당시에 교사의 역할. 이 맨 마지막 문장이 있죠. 교사의 역할. 그래서 학생들이 극을 보면서 갖게 되는 의문이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도록 안내하는 거 좋다.
이게 첫 번째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자, 토론에 능숙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제시하여 토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게 두 번째 교사 역할이야. 예. 교사 역할 관련돼 갖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요 기초에 나왔던 거죠. 요거 뭐 되게 중요하니까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항상 그 교사 역할 부분은 꼭 암기해 두세요. 예. 자, 그리고 여기 이제 토론식 수업을 넘어가기 전에 그 파란 책에 뭐가 있냐면 그 역할극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역할극은 극화 수업보다 좀 큰 개념이에요. 그렇지만 대부분이 극화 수업이나 역할극 구분 없이 쓰긴 하는데 이 역할극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뮬레이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파란 책의 역할극과 시뮬레이션인데 시뮬레이션은 이제 녹색 책이었고 파란 책만 있는 거야. 두 개 살펴본 다음에 토론식 수업을 넘어갈게요. 자, 지금 좀 많이 한 것 같은데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